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2025년 절세 설계 컨설팅이 3월 13일 날 출간되었고요. 네, 3월 법인 결산도 끝나고 해서 책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매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 독자분들은 매년 신간이 나오면 사시죠.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워낙 양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25년판이 거의 1510페이지가 돼서 매년 사시는 분들은 전년도 대비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어제 카페,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에다가 여기 왼쪽에 절세설계 컨설팅 메뉴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거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14판이 13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지 그 페이지를 전부 다 수록하셔가지고 요 파일 다운 받으시면 파트별로 총 파트가 34개 파트인데요. 이렇게 파트별로 내용이 변경된 페이지를 전부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반을 열심히 정독하신 분들은 요 변경된 페이지 내용만 쭉 한번 리뷰하시면 25년 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린 거는 페이지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페이지 중에 추가되거나 변경 내용은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파트별로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한동안 못했었는데 우리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부지런히 한번 찍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내용 중에서 변경된 내용을 한번 쭉 볼 거고요. 독자분들은 가능하면 PC 버전으로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책을 펴서 변경된 내용을 이런 형광펜 같은 거로 한번 쭉 한번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파트 1 중에요. 파트 1 중에 목차가 추가된 거는 특별히 다른 건 없고 18번 목차 여기 목차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범위를 목차를 추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목차는 변동이 없고 이제 해당 내용이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조금 보충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공통사항 파트 1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일단은 바뀐 내용만 한번 쭉 리뷰를 할게요. 파란색 글씨가 이제 바뀐 내용인데 쭉 한번 볼게요. 부가치세 기본사항은 이건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하여튼 그 3페이지 여기에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에 있는 내용 일부 그런 게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 없죠. 그 다음에 법인세 기본사항도 특별히 변동사항 없고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면 예규 등 Q&A가 하나 추가됐네요. 여기 첫 번째 Q, 그 다음에 두 번째 Q, 그 다음에 세 번째 Q 중에서 첫 번째 예규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게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제출 의무에 대한 내용이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변경된 그 내용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건 독자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역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관련된 두 개 상단에 두 개 Q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부동산 임대역을 주도한 사업을 하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의 세율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세 세율은 2억까지가 9%고 2억에서 2천억까지가 200억까지가 19% 구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억 이하 9%.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이 4단계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뒤에 그 소득요금별 세율 쪽에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보면 200억 이하는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올해 소득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 3월로 법인세 신고할 때, 200억 이하 19% 적용되는 구간에 이제 기업들은 놓치지 않고 잘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계 전산 프로그램이 이거를 그 체크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크해 주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깜빡하고, 뭐 이렇게 10%를 과소신고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중간이나 관련된 거 뭐 조금 바뀌었는데, 요거는, 요 표 있는 거, 중간 결산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요거 바뀐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요거, Q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실무 메시지 위에 있는 Q 2개 바뀌었습니다. 중간이라면 수정 신고가 안 되네요. 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는 18페이지에 요 내용, 거주자 판단 요게 개정됐죠. 25년부터 적용되는. 그래서 일과세 기간에 180일 이상 거주를 둔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로 보게 돼 있는데, 이걸 피해서 180일 안 되게 182일 거주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세 기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183일 이상이면 그것도 거주하러 보겠다라는 게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돼서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네요.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쪽에도 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오전에 세액 관련된 거, 또 내용이 추가됐고요. 나중에 독자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리고 없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소액 부징수,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를 할 때 1,000원 미만의 이제 소액은 징수 비용이 더 들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액 부징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 대상이 소액 부징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다만 소액 부징수인데, 여기 보면 이자 소득은 소액 비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00원 미만, 예를 들면 100원이나 뭐 200원이 나와도 징수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적용역자인 사업소득 또 역시 제외가 됩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소득세 관련된 사항은 27쪽에 여기 Q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집행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 추가됐고, 실무적으로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28쪽에서 뭐 특별한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Q,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느냐 질문인데, 이제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이자 소득하고 투자 신탁의 이익만이 원천징수 대상이죠. 원천징수 관련 법령은 그리고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원천징수 규정을 봐야 되고요.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규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을 보면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 실무에서 투자신탁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특수한 뭐 금융 관련된 거를 취급하는 세무대리인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소득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법인 주주한테 만약에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원천지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다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요거 추가했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원천지수 시기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변경된 내용 없고, 31페이지에 뭐 이거 하나 Q 있죠. 정기예금 뭐 연결 정기적금 가입한 경우 수입 시기 귀속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는 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라는 거 추가했고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퇴직소득 지급시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이 부분,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는 그 내용 추가됐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고 쭉 넘어서 이제 목차 5번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조세 문제 바뀐 내용들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35페이지에 요 표 밑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월세는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되고, 이제 보증금 관련된 과세가 26년부터 과세되는 거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임대를 했을 때만 월세 보증금을 비과세하죠. 그러니까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뭐 다른 집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고 본인의 소유 주택을 임대를 하니까 이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과세를 합니다. 다만 밑에 1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주택을 임대를 하더라도 요거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거는 과세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제재죠. 내용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방법 내용 조금 변했고, 그 다음에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 3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하는 내용, 집행기준에 있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이어지고죠. 38조 여기까지 내용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액 감면 적용된데 뭐 감가상 의제 적용된다는 내용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과세 방식이 이제 일반 임대주택하고 등록 임대주택이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 추가된 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 내용 추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요새는 그 등록 임대를 뭐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이 실제 이제 해보면, 계산 구조를 보면 무슨 뭐 수천만 원 받는 사람도 없고요. 뭐 이렇게 세금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등록임대주택 하면 이제 뭐 조금 뭐 이렇게 기본공제나 이런 게 좀 혜택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5년간 뭐 이런 의무 임대 기간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임대료 이런 것도 5% 뭐 초과해서 못 올리고 뭐 이런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부담이어서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거 없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소득 유형에 대한 세율이 나오는데, 아까 법인세 일반적인 세율이 이렇게 4단계 구간이죠. 일반 내국 법인은 2억 이하 9%, 2억 초과 부분은 19%, 200억 초과 부분은 21%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요거 아까 보시면 200억 이하 19% 적용되는 내국 법인, 법인세법 60조의 2, 1항 2호에 규정된 법인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입니다. 일단은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하는 그런 법인이고, 여기 보시면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그런 소규모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10%를 더 부과합니다. 그래서 200억 이하, 일반적으로 200억 이하겠죠. 과표가 200억이니까요.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200억 이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를 더 내서 19%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 범위 이게 엔드 요건입니다. 1, 2, 3 세 개가 동시에 충족될 때 제출 대상 범위 됩니다. 그래서 요새 실무에서 유행하고 있는 특정 법인이 부모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초과 배당을 받죠. 그러면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수익 금액이나 매출액이 없다라고 하면 배당만 받는 또는 배당 소득이 주인 50% 이상인 그런 법인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요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판단 관련돼서 여기 이제 보면 추가 납부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일지라도 4단계 세율, 4단계 세율을 내지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주택이라든가 이런 비사업용 토지, 주택과 주거용이 아닌 그런 별장이나 이런 사치주택은 20%를 더 납부를 해야 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한 경우는 10%를 더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이 개별 사례로 가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판단 기준이랑 집행 44페이지 보면 집행 기준에서 정하는 요 판단 기준으로 개요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종합세 세율 변동 없고요. 과세율 변동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도 변동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가 제척기간 목차 7번 넘어가면 변동 없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된 소멸시효 이제 다시 진행하는 거 대한 거 요 내용 추가했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쪽에 요거 얘기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추가했고 그 다음에 4대 사회보험료 넘어갑니다. 8번 4대 사회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변동 없고 기준소득 올해기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건보료도 올해 동결됐죠. 네, 동결됐고 국민연금은 뭐 지금 뭐 한참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13%대까지 점진적으로 뭐 인상하는 게 협의가 되고 있고 결론이 나면 또 조금 증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보료도 작년하고 올해 동결이 됐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꾸준히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건보료를 보시면 24년 동결돼 23년 요때 7.99% 올렸다가 24년에도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고 올해도 동결했습니다. 과거 보시면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제일 아깝죠. 국민연금은 뭐 이렇게 4% 5% 올라가더라도 기준소득 월액이 월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거의 900만 원까지 이 해당 요율로 징수가 되고 거의 건보료는 또 소멸이잖아요. 국민연금은 뭐 요새 100세 시대 얘기합니다만 적어도 내가 낸 것보다는 더 받죠. 국민연금은. 건보료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아파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않는 한은 소멸되는 보험료 개념이니까 납세자들이 좀 많이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건보료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거는 이제 색깔 표시 안 했는데 이거는 뭐 해마다 바뀌고 있죠. 뭐 바뀌고 있고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이 1030원이네요. 만 원을 뚫었네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보시면 18년부터 이때 되게 많이 올랐네요. 18년에 16% 올랐네요. 7,000원대에서 19년에 8,000원대, 그 다음에 22년에 들어서 9,000원대에서 드디어 만 원을 넘는. 그래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가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분은 변경 내역이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뭐 판례, 여기 62페이지 보면 실질적인 지배력, 그러니까 이제 과점주주 취득, 간주 취득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이제 사례별로 이제 그 요건 관련된 사례가 판례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마번에 보면 실질 지배력이 이제 없는 경우에도 그 간주취득세 대상이냐라는 판례인데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으면 취득세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명의 도용을 당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도 이게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간주취득세 대상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 목차에서 핵심적인 내용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지분율 변동 사례별로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요 내용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없고, 네. 그 다음에 2차 납세 의무, 과점주주는 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 법인이 세금을 안 내면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 부정성인 2차 납세 의무를 지워지죠.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특별히 바뀐 거 없고 개정된 내용이네요. 2차 납세 의무제가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 범위 여기 보시면 5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에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50%를 초과니까 딱 50%다라고 하면 2차 납세 의무가 없을 테고 딱 50%에서 한 주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50% 초과니까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점주주하고 과점조합원, 조합원이 이게 요새 이제 그 영농 뭐 조합법인, 영어 조합법인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도 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농조합 이런 부분들이 세금 안 내고 폐업하고 그런 데가 많은 모양이죠. 개정된 걸 보면 하여튼 그게 추가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69쪽에 예규 집행기준에 있는 내용인데요. 형식적으로만 주주인 경우도 2차 납세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관련된 예규와 상반된 판례, 이런 이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첨예하게 법리 내지는 뭐 이런 요건 관련된 논쟁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형식적인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주주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게 일반론인데 상황에 따라 또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거 두 번째 요것도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됐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71쪽에 가점주의 범위 판정 관련된 이 보면 과점주주가 예를 들면 뭐 특수관계 범위를 이제 그 포함해서 50% 초과 여부, 과점주 여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40%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20%를 가지고 있고 둘을 합치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각각의 주주만 보면 50%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과점주주가 아닌데 두 분의 지분율을 합치면 60%잖아요. 아버지 40, 어머니 20이니까 60%니까 50% 초과죠. 자, 그럴 때 각 개개인을 전부 다를 과점주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40%, 어머니 20%를 합쳐서 아빠도 과점주주, 엄마도 과점주주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 통칙이 있는 내용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PCI 시스템 뭐 요거는 바뀐 내용 없을 겁니다. 네,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법령 변화도 77쪽에 여기 뭐 내용 하나 추가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요거만 그냥 체크하십시오. 13번 바뀐 내용만, 요거만 바뀌었다. 내용 설명은 패스할게요. 그리고 차명재산에 대한 불이익도 뭐 특별한 거 없고, 요거 판례에 서로 상반된 판례가 같은 뜻의 대부분 판례입니다. 판례 하나 추가한 정도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탈세 관련된 내용 특별한 거 없고, 탈세할 때 이제 걸리는 뭐 불이익 요거. 그래서
요새는 많이 변했죠. 예, 예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국세행정 내지는 뭐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뭐 거의 첨단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탈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여전히, 일부의 사업자는 뭐 이렇게 탈세 유혹에 노출이 돼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나중에 걸리면, 요게 이제 뭐 가공병비 1억을 때려 넣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냈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거의 9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86쪽도 뭐 조세범 처벌법 관련된 내용, 요 내용 여기 추가됐고요. 여기 화살표 추가됐고, 그 다음에 87쪽에 탈세 포상금, 그러니까 탈세를 제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국세청이 탈세 제보로 조사를 했을 때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 세금 추징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료를 보면 만만치는 않죠. 여기 보면 징수세액이 5천 이상이어야 되네요. 5천 이상이고 5억 이하일 때는 20%네.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세 제보를 통해 가지고 5억을 징수했다 그러면 5, 20, 1억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죠. 그리고 이게 한도가 아마 40억인가 그럴 거예요. 탈세 보상금이 40억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구체적인 정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가 대상이다 하는 내용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88쪽에 있는 요 판례 또 하나 추가했고요. 실무 메시지 요거 한번 볼까요? 탈세 제보. 국세통계 포털에서 확인되는 23년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를 3,800여 개의 개인사업자를 세무조사를 했고, 법인사업자는 4,400여 개의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개인 법인 합쳐서 연간 10,000건이 안 되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제보 거를 한번 볼까요? 23년 제보 보면 작년에 접수한 게 19,000건이네요. 19,000건. 그래서 전년도에 제보 받은 거 중에 조사 못하고 2월 된 5,900건 해가지고 25,000건이 처리 대상 건수가 되고, 23년에 이제 그 중에 이제 2만 건을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리했다는 거, 여기는 이제 실제 조사를 한 거고, 조사하지 않고 이제 뭐 우편 보내가지고 소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수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추가 결정을 하거나 이런 사례도 이제 꽤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세 공무원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 조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를 2만 건을 하고, 그래도 역시 다 못해서 5,600건을 또 내년으로 요구를 하네요. 제척기간, 도과 순위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이제 요구시키고 하겠죠. 제척기는 얼마 안 남은 거는 급하게 조사를 할 테고. 그래서 탈세하면 안 돼요. 이 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다. 그래서 납세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회사 내부자가 뭐 퇴직하거나 뭐 안 좋은 관계로 돼가지고 이렇게 탈세 제보 투서를 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 탈세하겠어요? 본인은 안 걸릴 줄 알고 탈세를 하는데, 물론 안 걸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걸립니다. 탈세하지 마시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발 뻗고 편하게 자자. 탈세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임원의 범위 특별한 거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고, 92쪽에 여기에 추가를 했네요. 상증법상 특성개인 판단 시 임원이 뭐냐 하면, 이제 상증법은 법인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가 이거를 다른 데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강의 드릴게요. 하고 추가한 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 대표이사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이냐? yes, 특수관계인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여기 사례 한번 보시면 회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이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하실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증여 이슈가 과세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판단 잘못하면 실수를 하면 나중에 세금 추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제 임원이 이제 퇴직을 이제 하고 나서 일정한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는 퇴직했으니까 이제 특수관계 아니겠지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상증법 규정에는 이게 각 법마다 조금씩 특수관계인 범위가 다릅니다. 이건 뒤에 목차에 나오긴 하는데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과거 이게 5년이었잖아요. 퇴직 후 5년이었는데 이게 너무 과학하다. 어떻게 퇴직하고 5년 동안 특수관계로 묶어놓느냐라는 이제 뭐 불평이 있어서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3년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상증법상은 특수관계인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임원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바뀐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새로 추가된 목차입니다.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의 범위 99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외감을 받으면 뭐 사실은 뭐 거시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겠죠. 재무제표가 정말 뭐 신뢰도가 좀 증가하게 되고 그런 효과는 또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 탈세하지 않고 뭐 세법대로의 원칙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라고 그러면 외감을 받게 되면 뭐 큰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세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이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감 대상이 이제 한계점에 이제 임계치에 이제 이르게 되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뭐 외감 업체도 이제 꽤 있는데, 네, 꽤 있는데 전화를 끊고 네. 네, 있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부채를 뭐 이렇게 미리 뭐 갚는다든가 뭐 자산 뭐 이렇게 취득 이런 것들을 뭐 약간 뒤로 미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면 한 2년, 3년, 두세 개 사업 정도는 피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해서 자산 총액이 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사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원에서는 한번 보시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 보면 이 네 가지 요건이 있죠.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중에 2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 총액 120억, 부채 총액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요 4개 중에 4개 요건 중에 2개가 해당이 되면 외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고요. 요 3개 중에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이 100억이 제일 먼저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 되면 이제 뭐 이익도 뭐 10억 뭐 이렇게 한 자릿수 억 단위가 나다가 뭐 2억 두 자릿수 억 단위 이익이 나고 이제 그러잖아. 이제 그러면 벌어들인 이익이 이제 누적이 되면 뭐 돈도 많아지고 자산 총액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공장 부지를 내지는 뭐 부동산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돈 갖고 하는 회사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부채를 땡겨서 자산 취득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2개가 동시에 걸리거나 뭐 부채가 70억이 넘게 되거나 뭐 자산이 120억이 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감 대상이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쪼개기 전에는 피할 수 없어요. 그때는 받아야죠. 네, 받으면 됩니다. 네, 해서 뭐 이런 감사인 선임 관련된 내용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19번 특수관계 범위 쭉 보면 특별히 바뀐 내용 없어요. 그냥 공부하세요. 112번이 있네요. 112번. 네. 112번.
112페이지에 퇴직강 임원과 관련된 요게 이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그 내용 조금 보완했어요. 퇴직한 임원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의 법에 해당되느냐 내용 한번 보시고 바뀐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바뀐 거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바뀌었죠. 119페이지 보면 유예기간 이게 규모가 증대돼 가지고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과거에는 3년이었는데 24년 8월 21일부터 5년으로 유예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쪽 조특법 중소기업 범위. 자, 중소기업 범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조특법은 뭐 감면, 뭐 세액 공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이게 조특법의 중소기업 범위인데 여기 보면 자 규모 기준이 있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성 기준이 있고 업종도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성실신고 요 3번 4번에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그러니까 소비성 서비스업은 예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가 됐었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자 부동산 임대업 중소기업으로 안 봅니다. 네. 각종 감면 혜택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요거 뭐 업종 분류 표준산업 분류법에 의한다는 거 내용 추가된 123쪽 요 밑에 있는 거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매출액 기준 관련 사례 124조 예규 하나 뭐 추가했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아니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제외된다.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정 내용으로 128쪽에 표시를 했네요. 128쪽에 중소기업 범위에 2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제한한다. 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이 됩니다.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법인세도 이제 10% 더 되는 그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소기업, 중기업의 범위는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예기간 적용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유예기간 적용이 24년 11월 12일 날 개정이 됐는데 과거엔 유예기간이 3년이었는데 규모 확대 등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됐을 때 이제는 5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봐주는 거죠.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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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35페이지에 뭐 내용 하나 추가된 건데 뭐 특별한 사항 아닙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파트 1 2025년 절세 설계 컨설팅 파트 1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파트 2 변경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